남편 얼마나 밉겠어요. 퇴직금 나가가 톡 들어가고 잘 돼야 될 텐데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저기 그대로 다 담아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지리멸렬이라는 이 작품은 봉준호 감독이 영화 감독 장편 데뷔하기 전에 영화 아카데미에서 졸업 작품으로 만든 이 작품인데 지리멸렬은 30분짜리예요. 이거는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가진 자, 그러니까 힘 있는 검사, 대학의 교수, 그다음에 신문사 논설위원 이 세 캐릭터가 갖고 있었던 허위의식, 그리고 검사라면은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약한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그 대학 교수는 야한 잡지 보는 그런 그리고 신문사 논설위원은 아침에 운동하면서 남의 집에 걸려있던 우유 빼먹는 이런 허위의식들, 이걸 벌써 이제 대학교 아카데미에서 졸업 작품을 쓰면서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도 벌써요, 이 사람들 되게 막 욕을 안 해요. 그냥 형태들만 이렇게 나열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뭐랄까요? 웅변은 하지 않지만 충분히 사람들에게 공감이 가도록 만드는 아주 특이한 재주를 보여줬던 그 감독입니다. 그리고 한 장면만 더 볼게요. 여기 이제 개 데리고 이제 이 산책을 다니는데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신 장면 아니에요? 기생충에 그대로 나옵니다. 지하실, 기생충, 군중, 뭐 이런 어떤 상징들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반복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난했던 시절의 흔적이잖아요. 흔적이기도 한데 도시에서 보여줄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이죠. 낮에 안개도 아닌 안개가 이렇게 끼어버리는 이 이야기를 이제 영화 속에서 이렇게 드러내죠. 이게 이제 결국은 야 순자야! 곱등도 없애고 이 기생충으로 요새 곱등이 너무 많아. 벌써 그 프란데스의 데뷔작에 이런 자기대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그 속에 다 녹아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잠깐만, 요것도 톡만 네. 보시죠. 제가 어렵게 비디오 클립을 준비를 네, 했습니다. 네, 네. 어제 저녁에. 네. 그래서 그냥 세면대를 샥 연희봉 선생. 예. 저기 잘 구석진 저 백속에 넣고 저 벽 너머가 바로 보일러실이요. 아 그런 게 저 벽과 벽 사이에 보일러 짐씨 시체가 들어있다 이거요. 그런데 얘기는 지금부터가 중요한 겨. 그날 이후로 요상하게 밤만 되면 이 보일러 도는 소리가 그냥 세면대를 샥 발라버려요. 요 세팅이 잘 자기가 기생충에도 그대로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벽 넘어가 바로 보일러.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줬고요. 그런 게 아까 이제 봉준호 영화의 그 봉준호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봉준호는 의식을 하건 의식을 하진 않건 간에 그 단편부터 최근 기생충까지 보면은 단편의 이미지, 단편의 문제의식, 단편의 사운드가 그대로 재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장되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봉준호 영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플란더스계를 반드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리멸라를 포함해서 지리멸라를 전에 만든 백색인이라는 단편을 보셔야 되고, 그 단편들도 보시면 봉준호의 영화 세계는 놀랍게도 이미 그 습작 시절인 학창 시절에 이미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어떤 것을 요때는 요거, 요때는 요거, 지금 이런 식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면서 숙성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봉준호 영화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보면은 실컷 좋건 간에 설이 긋다라는 느낌이 안 드는 거죠. 워낙 오랫동안 어떤 방식이든 숙성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그러니까 서랍에서 끄집어내듯 가져와서 만들어내니까 그 기본적으로 그 영화의 수준 자체가 이제 남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그리고 어떤 영화에 쓰인 어떤 뭐 이미지나 뭐 사운드나 캐릭터나 배우나 이런 것들이 유난히 다른 영화에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은 봉준호 영화는 이렇게 개별적으로 뚝 떼줘서 봐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점에서 아까 이창동 감독을 말하면서 작가주의라는 말을 썼는데 그게 뭐 쉬운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봉준호 감독은 이창동 감독 못지않은 작가주의적 노선을 걸어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대중까지 이창동 감독은 예를 들면 몇백만 이렇게 관객을 끌어들인 영화가 없잖아요. 몇십만 정도. 예? 뭐 한 1, 200만, 2, 300만 원이지 뭐 500만 이런 영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이창동 감독은 또 어떤 그 자식을 갖고 있냐면 본인이 정말 뛰어난 작가적 예술 영화를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예술가연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래서 염치가 좀 있어가지고요. 저기 쉬하고 나서 저랑 인터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 전까지는 다 저기 투자자한테 손해를 끼친 적이 없었다. 근데 쉬에서 손해를 끼치고 나니까 내가 무슨 예술한다고 남의 돈 가져다가 이렇게 손해를 끼치면서 영화를 만들어도 되겠는가. 회의스럽다. 그래서 버닝 나오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어요. 8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창동 감독 다음 영화를 보려면 앞으로 8년이 지나야 되나. 그래서 제가 지금 열심히 돈 벌어서 8년이 아니라 한 7년, 6년, 5년으로 좀 당기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창동 감독은 굉장히 좀 다른 감독이에요. 봉준호한테 없는 그러한 염치 내지는 그런 미안함을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좀 갖고 있는 분이 이창동 감독 사실은이에요. 이창동 감독님은 정말 힘들었어요. 저는 뭐 대구에 옛날부터 연고가 있어서 뭐 이분 그때 장관 할 때도 이제 뭐 그때도 이제 이창동 감독을 해부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 신동아에 그 한 100페이지 가까이 쓰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이창동 감독은 자신이 이제 제가 그래요. 아이고 이게 돈 안 되는 이런 영화를 이런 예술 영화를 왜 만드시냐고 이렇게 이제 옆에 너스레리를 떨어봐요. 떨어보면 예술 영화라고 하니까 그렇게 아니래요. 자기는 상업 영화. 이건 돈을 벌기 모든 영화는 상업 영화다. 모든 영화는 돈을 벌기 위해서 찍는 거지 예술하려고 찍는 거 아니다. 하면서 막 이제 자기 영화가 상업성이 떨어진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이 이제 금방 그 이야기예요. 투자자들에게 그 손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이 부분. 그리고 손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이 양반은 투자금 마련을 하는데 그렇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창동 감독 영화를 볼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한 편에서 한 두 편 정도까지 로또 되면요. 로또 되면은 여러분 중에 네. 영화 한 편 찍으시죠. 크라우드 펀딩으로라도 이창동 감독 영화는 다시 만들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대구가 신경 써야 되는. 네.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은 정말 세계적인 감독이니까 그분이 돈이 없어서 영화 못 만드는 거를 대구에서 특별히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금 마련해야 됩니다. 네. 이제 살인의 추억 이 작품으로부터 이제 그 봉준호가 막 꽃이 피고 그냥 막 이 힘이 이제 붙기 시작합니다. 살인의 추억의 저는 이 작품이 처음이라 참고로
봉준호 감독이 인터뷰에서 고백했습니다. 이 영화 살인의 추억 전에 힘들어가지고 영화를 그만둘 생각을. 근데 플란더스계에서 딱 보면은 누나 같잖아요. 부인이. 예? 자기가 퇴직금으로 그런 것처럼 그 연상이거든요. 그 봉준호 감독의 부인이 그 작가고 그분이 봉 감독, 봉준호, 준호야. 내가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더 버틸 수 있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만들어내서 성공한 영화가 살인의 추억인데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박찬욱이가 막 깐죽된 거예요. 제목이 살인의 추억이 뭐냐? 뭐 이렇게 다른 제목 되니까 엄청 봉준호가 화를 내면서 나 이거 하면 영화판 떠나야 되고 나 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막 박찬욱하고 다퉈가면서 살인의 추억이라는 제목 붙이고 만들었는데 이게 터진 거죠. 그래서 한국 영화사의 역사를 기생충 이전에 살인의 추억이 읽어낸 거죠. 네, 살인의 추억. 근데 살인의 추억이 이 영화가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이 범인이 안 잡히는 드라마잖아요. 수사반장도 그렇고 모든 액션 이 경찰 수사물은 나중에 범인을 다 잡는데 카타르시스가 있는데 우리 싫어하는데 범인 안 잡힌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전 국민들이 다 아는 그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 벌써 굉장한 장벽이 있는 영화죠. 끝에 살인범이 없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너무 명백하게 이 영화의 살인자는 못 잡는 수사극이다.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미치게 만드는 게 벌써 이 봉준호의 목표는 살인자를 잡는 게 아니었어요. 이 사회에 대한 이야기고 그 사회에 녹아들어 있는 이 사람들의 등장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나는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 보면은 화성의 그 구반장이라고 해서 수사반장이 굿이에요. 구반장이 변희봉 선생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처음 시작하면서 수사가 막 하면은 변희봉 선생이 그래 말이야 오늘 저녁에 뭘 먹으러 갈까 뭐 막 이러면서 수사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완전히 옛날식 수사반장이에요. 구반장. 그리고 이 양반이 새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송재호 반장이 오는데 신반장이에요. 신반장이에요. 송재호 반장은 신반장인데 이 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구 사투리 씁니다. 배우 송재호 씨는 고령 출신이거든요. 대구 사투리 정말 잘합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주 진한 사투리를 쓰는데 완전히 바뀐, 그러니까 신구가 바뀐 이야기들을 아주 직접적으로 등장 배우의 사투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대목하고 예전에는 흘렁흘렁했다면 지금부터는 다르다는 이야기를 그 대목에서 보여주는 이런 디테일들. 그리고 여기에 조용구라는 경찰이 나옵니다. 조영구는 늘 군화를 신고 있죠. 군화로 데모하는 여학생들을 막 오른발로 계속 막 밟습니다. 근데 나중에 시위하는 학생들이 못 있잖아요. 녹슨 못수를 찌르는 바람에 나중에 다리를 잘라내는데 그 다리가 오른쪽 다리예요. 자신이 그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오른발을 결국 잘라내도록 만들어요. 영화 속에 디테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이게 인과응보예요.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들 그대로 다 해주는데 이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군중의 씬들은 바로 이거잖아요. 이 씬들. 해동지 범인 아니라니까. 야 조용히 못하. 사람을 다 웃기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사실은 살인의 추억이 보여주고 싶었던 1980년대 한국의 현지소예요. 뭘 가능합니까? 나가. 애들 두세요. 나가란 말이야. 아까 막던 잡고 해말려. 엠마 죽여 죽여 안 잡고 못 그러나. 아니 저 아빠다. 야 임마. 너 아니잖아. 너 안 죽었잖아. 혹시 범인을 뒤질래? 얘기해봐. 안 죽였다. 야 현장 건축 나왔다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는 그 모습을
상당히 우화적이면서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다른 식으로 풀어가요. 그냥 막 죽일 놈 살릴 놈 데모하고 뭐 던지고 이게 아니고 이 장면도 슬로 비디오를 쓰면서 굉장히 이 풍족한 이 그 논 위에서 버리는 사람들이 이 해프닝이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잠깐만 이건 괴물의 군중신이고 요거는 마대 군중신인데 군중신 이야기는 뭐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괜찮아요. 일단 좀 듣고. 아니, 이쯤에서 한 마디만 또 다른 또 살인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살인의 추억 벌써 넘어간 거예요? 지금 하고 있어. 네. 아니 그리고 살인의 추억과 연관해서는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그 김광림의 원작인 날보르 와요에 이제 힘을 많이 입었다라는 걸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봉준호 감독이 그러니까 어떤 누구가 큰 성공을 거둘 때는 자기 혼자 잘나서 거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주변에 그리고 김광림의 그 날보르 와요가 워낙 그 예상을 넘어서는 성공을 거두면서 그게 계속 리바이벌 되고 거기서 이제 그 연극을 보면서 결국에는 살인의 추억이 나왔는데 그런 맥락을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살인의 추억과 연관한 거는 그 봉준호 감독의 그 장편 영화 7편을 가지고 이제 순위 조사를 하면 일반 대중들은 살인의 추억을 여전히 제일 좋아하는 걸로 나오고 전문가들은 좀 갈립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연히 기생충이 최고고 살인의 추억, 그다음에 이제 마더 이 세 편이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당연히 기생충이 최고고 그 살인의 추억, 그다음에 저는 마더를 5위로 뽑은 경우고 3위를 이제 설국열차를 뽑았는데 좀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기생충 나오기 전까지는 한국 영화사 21세기의 한국 영화를 대표하는 두 편은 살인의 추억과 이제 올드보이죠. 두 편입니다. 그다음에 한 편 더 하면은 이제 그 이름만 나와도 여러분은 기분이 나빠하지만 그 봉준호 박찬욱 이전에 해외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고 김기덕 감독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 크게 이 세 편입니다. 그래서 국제 무대에서 볼 때는 뭐 예를 들면 올드보이가 좀 더 앞섰다라든지 국내에서는 살인의 추억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생충으로 다 평정이 최근에 이제 좀 된 거고요. 그런 맥락을 이해하시면 되고 그 봉준호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개인과 사회의 이제 그 충돌 또는 결합 뭐 이런 거로 봤을 때 그 정점에 있는 영화가 이제 살인의 추억일 거고요. 그런 점에서 살인의 추억은 그 기생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어떤 생명력을 유지하면서 봉준호의 최고작, 한국 영화의 최고작, 아시아 세계 영화의 최고작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평가가 높아질 거라고 좀 말씀을 미리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생충이 나오기 전까지 봉준호의 최고 영화는 살인의 추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아까 이제 제목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요. 영화 시작하면은 아주 황금 들녘에 새파란 하늘에 구름이 약간 가는데 이게 굉장히 목가적이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농촌 모습에 쫙 흐릅니다. 살인의 추억이라고 글자가 쫙 밑에 흐르는데 추억이라는 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근데 살인의 추억이라는 이 살인과 추억이 부딪히는 이 충돌의 이미지 충돌의 느낌들을 첫 장면에서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전혀 아주 목가적인 어떤 장면들을 그 속에 넣으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우리 머릿속에 있던 이 프레임 속에 있던 이야기들을 그냥 놀랍도록 만들어버리는 서로 충돌되게. 이런 것도 그 신인 감독이 할 수 없는 대단한 현란한 이미지 기술이거든요. 그런 기술인데 이 제목 보면은 저는 그 봉준호 감독의 아버지가 효성여대 교수를 하셨던 한국 디자인 1세대의 그 아티스트인데 공상균.
네네. 봉상균. 네. 그리고 외할아버지가 이제 네. 그 박태원 국어 선생이고 이게 이렇게 아주 해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박태원. 집안에 네. 이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이런 자양분들을 봉준호가 그대로 다 받았는데 봉준호가 만화가가 되고 싶어 했잖아요. 근데 만화는 여러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수업하기 싫으면은 옆에 그냥 프레임 딱딱 그려가지고 만화 그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만화라는 이 작업이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입니다. 구도가 그 안에 다 나와야 되거든요. 사람만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구도가 나와야 돼요. 프레임이 있다는 것은 구도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 구도 속에 녹여 넣는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 쭉 이어내는 게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만화적인 재능들이 영화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봉준호 감독이 영화 감독 되기 전에 사실은 만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만화가를 포기한 가장 큰 이유가 고생은 죽도록 했는데 너무 결과물이 빈약하니까 거기서 이제 질려가지고 그러니까 만화가를 안 하기를 잘한 거죠. 그때 만화가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애니메이션. 만화하고 애니메이션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여기서 좀 제가 좀 빠져서 말씀을 드리면 정보를 드리면 지식이구나 또는 상식. 한국 영화가 1000만 넘는 영화가 몇 편이 있죠? 한국 영화가 1000만 넘은 영화가 몇 편이냐니. 거기다가 조금 더 쓰세요. 19편입니다. 19편. 첫 번째가 실미도구 기생충까지. 그리고 외국 할리우드 영화 중에 이제 1000만 넘은 게 총 그 19편 플러스 8편. 그쵸? 8편이죠? 네. 7편인가 8편. 그런데 그 19편이 넘는데 한국 애니메이션 중에 100만 넘은 애니메이션 영화가 몇 편일까요? 1000만이 아니고 100만. 2편입니다. 아직까지. 마당을 나온 암탉이 300조 만드는 200 몇십으로 1위고요. 역대 1위입니다. 2위가 뭐냐면 한반도 전박이. 예? 전박이 한반도의 공룡 전박이 1이 100만 좀 넘었습니다. 자, 봉준호 감독이 애니메이션을 했더라면 이거를 뒤집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서 봉준호 감독은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안 하고 영화를 선택했는데 그게 베스트 초이스였던 거죠. 근데 제 판단에는 봉준호 감독이 언젠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 겁니다. 제가 볼 때 한 10년 내에 지금 심지어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 뭐 2-3편 중에 애니메이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저는 봉준호 감독이 애니메이션에 좀 뛰어들어서 당장 300만 넘는 400만, 500만 되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내서 한국 애니메이션 역사를 바꿔주기를 사실은 기대하고 있고 봉준호 감독이 그걸 하지 않을까 저는 지금 사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먼저 정보 삼아 이제 드린 거고요. 네. 근데 이제 거기 하고 이제 곁들여 가지고 저도 정보사항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사람들이 잘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본 애니메이션이 지금 왜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까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1980년대 초에 여러분 오시마모르라든가 뭐 오토마 카츠히로라든가 이런 애니메이션의 감독들이 그 당시에는 집에만 갇혀 있었어요. 오타쿠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이야기가 예전에는 80년대 일본의 신문에 보면은 오타쿠라 그래가지고 집 밖에 나와서 사람들하고 사교성 없이 집안에만 갇혀 있는 젊은 세대들이 일본을 나중에 망칠 것이다. 그래서 막 일본 그 신문 사회면에 막 나오고 했던 그 오타쿠예요. 그 사람들이 안에서 뭐를 했나 하니까 그 당시에 일본 애니메이션이 일주일에 30분짜리 방영이 돼요. 30분짜리 방영되는 그거를 녹화를 뜨는데 그때 80년 초에 VTR이 나왔잖아요. 녹화를 뜨는데 공테이프 값이요.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현재 하고 쌀값으로 80년대 초에 N하고 그거로 쌀 한 가마 값 지금 하니까 30분짜리 공테이프가 8만 원을 해요. 그러니까 돈 없는 오타쿠들에게는 얼마나 비싼 물건이에요. 그래서 30분짜리 녹화를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주에 30분짜리가 나오기 전까지 일주일 내내 그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그 장면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머릿속에 그대로 다 흡수돼요. 육화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 사람들한테. 지금 일본 애니메이션의 1세대 거장들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걸 그 다음에 이제 30분, 이제 다음 주 돼야 30분짜리를 그 위에 덧입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걸 지워지기 전에 자기 머릿속에 다 넣어 놓는 이 작업이 일본 애니메이션이 지금 저렇게 강국이 된 원인이고, 그 당시에도 일본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무시하고 나중에 일본 미래의 암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반대가 됐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요, 애니메이션과 만화의 이제 힘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는데, 저는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을 소개해 보면요, 거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부연을 하면 오타쿠하고 또 하나 용어가 히키코모리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설명한 게 오타쿠가 히키코모리가 섞여 있는데, 오타쿠는 그래도 긍정적인 순기능을 좀 꽤 왜냐면은 봉준호가 오타쿠예요. 네, 아주 광적으로. 그래서 결과물을 내는 거죠. 히키코모리는 반면에 그냥 도피해가지고 그냥 아무런 결과물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는. 그래서 사실 아까 그 일본 미래를 그 염려한 그거는 정확하게는 오타쿠보다는 히키코모리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영화한 봉준호의 단편이 뭡니까? 쉐이킹 도쿄라고, 흔들리는 도쿄라고. 예? 칸 영화제의 그 당시에 봉준호는 그 당시에는 그 외국에는 아직 덜 알려질 때였는데 레오스 까락스라는 이제 프랑스의 감독과 미셸 공들이라는 이터널 선샤인 등등을 만든 그 감독과 셋이서 같이 한 30분 정도 되는 단편들을 도쿄라는 그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거기서 놀랍게도 그 봉준호 감독이 일본의 미래와 세계를 예측합니다. 그 지금 다시 여러분이 그 쉐이킹 도쿄, 흔들리는 도쿄를 보면요, 와, 봉준호는 그 2000년대 후반에 만들어진 그 단편을 통해서 향후 10년 후 일본에서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것 같은.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요, 히키코모리 10몇 년째 그냥 집안에만 박혀 있던 그 남자가 음식 배달로, 피자 배달로 온 여자를 보고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여자가 안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보러 드디어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찾으러 다닙니다. 근데 나와보는데 놀랍게도 전부 히키코모리가 되어 있어요. 자기처럼. 그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요, 일본의 어떤 미래를 예측하는 것 같은. 그리고 자기가 오히려 그 골목을 다니면서 나오라고 막 소리칩니다. 근데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영화가 이제 그런 식으로 끝나는데, 저는 사실은 그 영화를 보면서 봉준호 영화 세계를 이해하는데 단편을 거치지 않을 수 없겠구나. 보통 우리가 감독을 말할 때 그 단편은 그냥 무시해버리거든요. 근데 실제로 봉준호 감독 영화를 보면 단편이 거의 장편에 못지않은 그런 또 비중과 중요성을 띠고 있다는 것 여기서 좀 부연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봉준호 영화에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군중신을 아까 바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하여간 군중들이 하여간 모였다 하면은 다 바보 한 캐릭터처럼 만들어버리는 아주 신기한 기술이 있는데, 그렇게 보는 부분, 이는 감독의 아주 특이한 시선이거든요. 시선이고, 또 하나의 이제 작품적으로 보면요, 정면샷. 그래서 카메라가 정면을 노려봅니다. 관객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이 장면은 마더, 괴물, 살인의 추억, 뭐 프란데스계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괴물에도 보면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뭡니까, 크로로포름 그거 풀기 전에 이렇게 장교 이야기나 이런 거 계속 정면샷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정면샷이라는 게 원래 보통 클로즈업 하면은 요 정도 배꼽 있는 위쪽으로
사람들을 쫙 당기는 게 클로즈업이거든요. 클로즈업인데 인물 샷에서 근데 이까지 당겨 버립니다. 이건 익스트림 클로즈업인데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이런 장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거는 조금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 거 이게 클로즈업이에요.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더 들어가서 눈이라든지 입이라든지 어떤 특정 부위를 더 강조하는 거고, 영어 우리가 바스트샷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 요거 설명은 조금 좀 시정해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게 클로즈업이고요. 이런 거는 바스트샷, 그다음에 여기 보면 미디움샷 이렇게 나가는데, 익스트림 클로즈업이라는 거는 얼굴 부위에서 특정 부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좀 부연을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오해하지 이거는 마시고요. 저하고 기술적인 네네네. 어떤 책을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약간의 이제 그런 부분들의 네네. 차이가 그 이따 뭐 있네. 끝나고 한번 그러니까 이제 롱샷, 미디엄샷 네네. 뭐 이런 개념들도 따로 있습니다. 미디엄 네네. 숏이라고 이야기하면 여기 이제 벨트 부분에서 네네.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들이고요. 근데 통상적으로 인물샷에서 그 익스트림 클로즈업은 요쯤에서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한 숏을 눈을 쫙, 물론 그것도 익스트림 클로즈업 맞긴 맞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저는 옛날 어느 책에서 읽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이제 이따 차이는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PTE 한번 싸우겠습니다. 근데 이 감독이 이런 샷을 영화 속에 빈번하게 한 영화마다 하나 정도를 이렇게 낸다는 거는 쉽지 않는 게, 왜냐니까 내가 감독을 한다면은 내 주인공이 관객을 향해서 저렇게 눈에 무슨 그 레이저를 쏘아 보낼 듯이 관객들이 쳐다보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울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들에. 근데 봉준호는 요 부분들을 굉장히 영화 한 편마다 거의 하나씩은 써요. 나는 제가 봤을 땐 첫 번째는 이거는 핸들링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충분히 자기는 관객들을 휘어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거는 좀 이거 오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봉준호가 옛날부터 만화가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그 흔적이라고 봅니다. 만화샷이거든요, 이거는. 보통 만화에 보면은 주인공이 정면샷이 그냥 그대로 팍팍 나오잖아요. 장면 넘기다 보면은 막 여기에 왜 확 이렇게 이렇게 막 하면서 정면샷이 충격적으로 나오는 게 이게 만화인데, 저는 이걸 보면은 봉준호가 옛날에 만화를 그릴 때 그 어떤 흔적들이 영화 속에 그대로 지금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작업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속에 굉장히 잘 나오는데 이게 또 영화적으로 굉장히 잘 맞아요. 여기는 이게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네. 마지막 장면. 밥은 먹고 다니냐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왔다 갔대요. 그 사람도 와서 밑에 그 하수구 이걸 쳐다봤는데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그냥 뭐 평이한 아저씨예요. 뭐 옆에 애가 그러는데 쫙 얼굴 클로즈업 되는 그런 장면들. 넘길까요? 시간이 너무. 네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괴물에서 저는 네. 그 우리 전찬일 평론가가 최고 좋았다는 장면이 그 괴물 잡는 장면이라고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랬어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거는 해주시고, 제가 여기서 이제 워낙 시간이 없기 때문에 봉준호 영화를 봉준호 영화답게 만드는 그 아주 가장 두드러진 차별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요거는 좀 특별히 강조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그 영화의 주인공들 외에 영화 속에서 아무런 비중이 없다고 여기는 인물들한테 어느 지점에 결정적인 역할을 부여하는 것. 이게 봉준호 영화가 전 세계 감독 중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게 하는 겁니다. 가령 이제 괴물에서는요. 괴물을 어떻게 못 지르죠? 혹시 그거 보여주나요? 아니죠. 보여주죠. 네. 그런데 그 장면을 해달라며. 그 장면, 그렇지, 그 장면. 그리고 그걸 준비를 했다고. 네, 보여주실 거죠? 그러면 그거 좀 이따 볼 때 미리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어떤 인물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좀 이따 보여준다니까 그거 보시고요. 가령 플란더스의 개에서 주인공은 현남하고 뭐 이렇게 그죠? 배두나하고 누구냐 이성재가 분한 캐릭터인데요.
그 영화에서 또 중요한 역할들은 알고 보면은 거기 그 지하에 있는 예를 들면 갈 곳 없는 뭐 이런 사람들 그리고 전부 뭐 변희봉 그 보일러 아저씨 얘기 기억하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심지어 유령처럼 간주되는 인물들한테 결정적인 그 역할을 부여합니다. 사실 그래서 기생충에서 제일 중요한 캐릭터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반드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게 봉준호 영화의 가장 대표적인 삑살이죠. 이 헛똑똑이 노상 데모한다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헛발질한. 보시면서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마 이 영화에서 이 배두나 캐릭터가 쓴 이 화살 쏘는 거는 기억을 하지만 그 전에 그 기름을 누군가가 붓는 거는 보통 기억을 안 하시고 계셨을 거예요. 그 홈리스죠. 노숙하는 사람이고 이 전에는 나오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이거는 뭐를 뜻하냐? 사회는 결국에 이런 서로 전혀 예측하지 못한 힘들의 결합에 의해서 뭔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보통 이게 봉준호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봉준호 영화에는 대부분 그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봉준호 영화는 제일 잘난 주인공 주류들의 그 방점을 찍어서 그들만 부각시키는 기존의 대중영화하고 다르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령 갖고 존재하지 않는 존재들한테 그들도 존재한다는 거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정적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각인시킵니다. 이게 봉준호 영화의 가장 두드러진 사실은 차별점입니다. 이건 제 해석입니다. 다른 데서 본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봉준호는 뭐냐면 사실은 장르 영화를 통해서 대중적 성공을 거둔 감독이지만 본인이 사회학과 출신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즉 사회적 인식, 사회적 문제의식, 본인은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사회학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가 그 사회학도 출신이라는 것을 영화를 통해서 항상 보여줍니다. 무슨 얘기냐? 그가 영화를 만드는 이유는 개인에서 출발하는데 그 개인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박찬욱과 봉준호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박찬욱은 개인에 머뭅니다. 박찬욱 영화는 사회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박찬욱은 봉준호가 천만 영화를 2번 낼 때 아직도 박찬욱의 최고 흥행작은 제2세의 공동경비구역입니다. 아직도. 그리고 박찬욱이 들으면 기분 나빠하겠지만 죽을 때까지 천만 영화를 못 만들어요. 왜? 그 관심사가 사회로 확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000만 넘는 영화들은요, 대부분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 영화들을 아무리 싫어해도 바로 폭넓은 대중 관객들이 갖고 있는 욕망을 어떤 시기든 극화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그 봉준호 영화에 대해서 그 점을 좀 특별히 각인을 해. 그래서 그 뒷부분 바라고요. 다른 네네. 영화들은 약간 생략하고요. 어쨌든 기생충에 대한 이야기는 워낙 다른 매체나 뭐 유튜버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이런 어떤 미장센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상하, 그러니까 계단, 그리고 지상에 사는 사람, 반지하 사는 사람, 그 밑에 있는 지하, 마치 이 세 종족의 이야기인 것처럼 이렇게 꾸며내는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탁월한 이야기거든. 이걸 그림으로 그려낸다는 건 정말 놀라운 그런 장면이 아닐 수 없는 대목인데요. 커피 나라 투지.
저는 나머지 것들은 다 이야기 되는데 저는 거기 이 영화에서 수석 나오는 거 얘들아, 보셨죠? 이거 수석. 뭐야? 이 집에 이 집에 어느 날 이제 수석이 이제 오는데 이 집안에는 지금 먹고 살 것도 지금 힘들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집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는 수석이 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수석이 결국은 이제 그 범행 흉기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이 부분에 수석을 활용한 이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놀라웠던 대목이다. 이 부의 상징인 이 수석이 이 집안하고 전혀 관계없는 이 현자의 돌이라는 게 나중에 전부 다 황금으로 변해가지고 대순이 연금술의 최고의 돌이 바로 그 현자의 돌인데 그 돌의 역할도 못하면서 이 집안의 모든 가족들을 작용시키면서 그 결국 나중에는 범행 도구까지 가게 되는 이 수석이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의 대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했던 영화입니다. 혹시 기생충에서 우리 또 다른 그 기생충과 연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기생충에서 제일 중요한 중심 캐릭터가 크게 지상과 반지하와 지하 이렇게 했을 때 어디가 가장 중요한 그 캐릭터들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송강호가 주연을 맡았으니까 송강호 가족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반지하. 그래서 반지하는 뭡니까? 지하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지하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 영화를 두 가족의 이야기로 많이 풀었고요. 심지어는 평론가들마저도, 저널리스트마저도 두 가족의 이야기로 푼 경우가 많았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이 영화를 두 가족의 이야기로 만약에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영화를 완전히 오독한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영화는 세 가족의 이야기일 뿐만이 아니고 실제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일 낮은, 제일 가진 거 없는, 결국에 봉준호 감독이 의도를 했던 하든 안 했던 본인이 갖고 있던 사회성을 바로 지하에 있는 근세 캐릭터를 통해서 뭔가를 그 말하고자 하는. 근데 근세 캐릭터를 만약에 전면에 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일단 투자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대중들도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깨무플라주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위장을 한 건데 딱 그 방지하에 있는 송강호 가족 탁 배치시키고 그 위에 있는 지상에 이성균의 캐릭터 가족 탁 배치시키고도 막 그들 얘기인 것처럼 했는데 실제로 봉준호가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말하고 싶었던 거는 바로 근세라는 존재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특별히 강조하냐면은 그 영화에서 근세는 그냥 지나가는 캐릭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양적 비중은 적지만 사실은 그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적 캐릭터라는 것을 좀 제가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조금 기생충을 혹시 다시 보실 때 그 점을 좀 착안해서 보시기를 권하고. 저는 봉준호 감독이 머리도 뛰어나고 기억력도 뛰어나고 아주 영민한 사람이면서도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이 사람이 커서 어떤 영화를 만들지 굉장히 무서워요. 물론 영화 속에 갖고 있었던 이야기들 풀어내는 방식이나 사회 보는 이런 것들도 다 그런데요. 나는 기생충이라는 이 영화가 2019년도 칸에서 황금 종려상을 받았는데 그 전에는 일본 영화 어느 가족이 받았어요. 그 전에는 스웨덴 영화 더 스퀘어라는 영화 받았는데 이 영화들의 공통점이 계층 간의 갈등, 부의 불균형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봉준호가 칸에 갔을 때 옥자를 들고 갔다가 칸에서 약간 뭐랄까 나는 그거 난 봉준호가 난 상처받았다고 난 보거든. 옥자를 갖고 갔는데
옥자는 영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칸에 이제 칸이라는 게 우리 전 세계 칸이 프랑스에서 영화가 발명이 됐잖아요. 그래 칸이라는 영화제는 가장 자기가 권위 있다고 생각해서 전통적인 영화의 형태를 고집하는데 이 옥자라는 영화는 넷플릭스에서 만든 영화예요. 극장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영화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봉준호한테. 그래서 수상도 못해요. 나는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가지고 들어간 영화 기생충이에요. 기생충은 아무도 말을 못할 도록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해에 고레다 히로카즈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 그거보다 이게 한 100배 더 이야기도 풍성하고 재밌으면서도 잘 만들고 문제의식이 있는 영화예요. 그 전에 만들었던 스웨덴 영화보다도 훨씬 뛰어납니다. 나는 그래서 봉준호가 작정을 하고 기생충을 가지고 칸을 공략을 했고 이 칸의 힘이 결국은 아카데미까지 움직였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저대로 사감이 담겨져 있었던 탄생 비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럴 정도로 나는 봉준호가 굉장히 뛰어나고 영민하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뭐 그 뛰어난 건 동의하는데요. 칸하고 아카데미하고는 지금 굉장히 오해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상관성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하는 네. 거야. 저거는 미국에서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카데미상은요. 네, 그러니까 맞죠? 네, 그래서 뭐냐면은 칸의 수상 결과는 그 아카데미의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무시되는 경우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그래서 칸에서 황금윤호상을 받은 것은 큰 영향을 안 줬는데 뭐가 됐냐? 그러면서 홍보 효과가 이제 홍보가 톡톡히 이루어졌는데 영화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칸에서 황금윤호상을 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카데미가 올해가 이제 93회거든요. 작년이 90인데 칸에서 황금윤호상을 받은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받은 건 이번이 두 번째라 그랬잖아요. 예? 그 마르티라는 미국 영화는 50년대 중반인가 받아요. 제가 연도를 정확하게 잊어버렸는데 그러면은 황금윤호상 받은 영화가 좀 뜨문뜨문 10년에 한 번이라도 그 칸의 작품상을 받아야 되는데 50년대 중반 이후로 그러고 나서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칸에서의 수상이 아카데미의 영향을 거의 안 주거나 오히려 거꾸로 상을 받으면 차별을 해버려요. 거기 아티스트라는 이제 프랑스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서는 칸에서는 별다른 화제를 못 일으켰어요. 근데 아카데미에 오히려 작품상을 줍니다. 그런 식으로 거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은 워낙 영화가 뛰어났기 때문에 외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영화제의 정치학과 영화상의 정치학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정확한 얘기를 했습니다. 전부 계층을 다룬 영화다. 그게 바로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미국에서도 반 트럼프라고 규정되는 영화들이 4년 연속 최우수 작품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근데 수상 여기 이제 결과가 시간이 달라질 다 겁니다. 돼가지고 네네. 제가 한마디 네네. 하고 싶어서 이제 말을 또 이제 끊었습니다. 뭐 더 중요한 건 없죠? 아니 뭐 이야기 다 하신 것 상관없어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봉준호가 정말 독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게 기생충에는 미래가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지상에 사는 사람과 반지하에 사는 사람과 지하에 사는 사람은 계층의 문제가 아니에요. 계급의 문제. 전혀 이 사람들이 서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영화 내에서는 없어요. 가능성이 없어요. 나는 그게 봉준호가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아주 차가운 눈빛인 것 같아요. 영화는 유머러스하고 그다음에 웃기는 장면도 있고 송강호가 막 재밌는 이런 장면을 만들어내는데 그 속에는 정말 차가운 우리 사회에 대한 냉혹한 시선이 담겨져 있어요. 전혀 여기서는 아무리 리스펙트 해도 이 사람은 지상에 올라올 수 있는 여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반지하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그 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빠 나중에 돈을 벌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게 할 때 화면이 딱 나와요. 실제로 자기 아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그 집을 매입을 해서 아버지를 데리러 내려가나 싶겠죠? 그게 꿈인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것이 봉준호가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아주 차가운 시선인데 이 영화는 그걸 그대로 다 담고 있는. 근데 그런 바로 영화가 그 시선 되겠고요. 때문에 이제 봉준호가 비판받고 욕을 또 먹는 것도 맞아요. 뭐냐면 너무 암울하다. 사실 설국열차 같은 경우는 어떤 가능성을 남기고 가는데 점점 더 암울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의 암울한 시선을 뭐 봉준호 영화의 무슨 영화 세계의 뭐 특별함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저는 뭐, 네, 뭐 그런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혀 뭐 상관이 오히려 없을 것 같고 나는 오히려 그게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 미래를 암울하게 보느냐 희망적으로 보느냐의 문제는 그거는 그 감독의 영화 세계를 평가하는데 별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오히려 희망적인 메시지를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그래도 고문이어도 희망을 던져야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요. 또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경우는 야 굉장히 현실적이고 뭐 리얼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래서 그거는 가치 평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저는 판단을 사실은 합니다. 근데 봉준호는 이제 뭐냐면 어떤 자기의 문제 의식을 전달할 때 보통 이창동 감독은 뭐냐면 워낙 진지한 사람이다 보니까 영화도 진지하게 이제 만들어서 그렇게 전하는데 봉준호 감독은 그거를 장르 영화적인 그 재미를 버리지 않으면서 비틀면서 재미나게 아까 말하는 그 삑사리 같은 거 예? 전혀 예측 못하는 그런 유머나 그래서 완급을 조절한다라는 거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령 남산의 부장들 같은 데서도 그대로 재현되잖아요. 어? 딱 그 저기 그러니까 김규평이 딱 박정희 대통령 죽이고 나올 때 갑자기 거기서 그냥 그 진지한 상황에서 그 피를 밟고서 넘어지는데 그거는 그 우민호 감독이 봉준호를 벤치마킹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그런 삑사리가 남산의 부장들에서도 재현된 그런 경우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봉준호의 삑사리는 새로울 것도 이제 없는 이제 많은 영화들에서 이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됐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우리 1시간 지금 한 50분 다 돼 가는데 앞에서 너무 둘이서 뭐 수다만 떨어서 죄송한데요. 오늘 뭐 괜찮았습니까? 유익했습니까? 뭐 되도록이면은 이렇게 그 언론에 나온 이야기나 뭐 아는 영화보다는 다른 이야기도 정보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둘이가 그리고 지금부터 우리 이야기한 것 중에 궁금한 거나 이런 게 있으면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질문도 상관없습니다. 꼭 뭐. 네, 마이크. 네, 오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늘 저는 봉준호 감독 영화를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느낀 게 이분이 만약에 배우 송강호를 안 만났다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너무나도 단순한 질문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송강호가 아니라 다른 배우가 송강호가 돼 있겠죠.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배우도요, 배우가 뛰어나가지고 그 자리에 오르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송강호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송강호가 실패한 영화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실패한 영화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너지 효과는 당연히 나는데 만약에 송강호가 아니었으면 봉준호는 다른 배우를 데려다가 송강호처럼 만들었을 거예요. 시너지 효과는 물론 조금 떨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그리고 송강호도 그 성관이 좋은 거예요. 아는 거지. 예. 송강호가 봉준호를 봉준호보다 아는 더 많이 거예요. 본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고 둘이 이제 그 페르소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둘의 어떤 공생이라니까 너무 그 생물학적인데 함께 가면은 훨씬 나아지는 그런 관계를 둘이 다 알아버리는 기가 막힌 그런 관계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최근 3년 동안 송강호는요 기생충 한 편밖에 성공을 못했어요. 마야강, 나란말싸미. 여러분 놀랍게도 그 나란말씀이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와 박해일이 나왔는데 나란말씀을 100만을 못 넘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연기 잘하는 송강호가 나오고 박해일이 나오는데 100만 못 넘은 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 감독이 그 남산의 부정들의 우민호인데
아니. 그 저기 조철현이라는 이제 나이든 데뷔 감독이었는데 송강호의 연기가 흔들립니다. 실제로. 연기 잘하는 거 가지고서 설명이 안 됩니다. 배우는요, 반드시 감독하고 연결이 될 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감독 없이 아까 배우만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네. 제가 이제 그 봉준호에게 놀라운 두 가지, 하나는 영화적인 부분, 하나는 영화 외적인 부분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영화적인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들이고, 영화 외적인 부분이 이 사람이 이제까지 관행을 걷어내면서 영화판을 완전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버리는 배우와 감독 간의 관계, 감독과 스텝의 관계, 이 모든 관계를 현대적으로 새로 정립한 21세기형 감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요. 저는 송강호가 아니라 누구라도 네. 충분히 현장에서 송강호보다 뛰어날 정도의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역량이 봉준호는 갖고 있어. 똑똑한 놈이에요. 똑똑한 그 감독이에요. 그리고 송강호가 연기를 잘한 것도 있지만 사실 송강호하고 지킨 의리, 그 전에 어떤 영화에서 캐스팅에서 송강호를 못한 거예요. 그 미안함으로 연락한 거예요. 그런데 송강호도 그것도 놀라운 놀라운 거죠. 놀라운 이야기예요. 있지를 그런 데서 그 봉준호가 남다른 그런 의리가 있는 감독이고요. 반면에 또 계속 그 사람하고만 달리지 않습니다. 촬영이든 음악이든 수시로 바꿔요. 그게 봉준호의 일종의 변덕인데, 봉준호는 그 기대치가 워낙 높아서 한 사람하고 뭐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요. 뭐 한 두세 편 하다가 다른, 이런 식으로 봉준호는 계속 영화를 만들어 온. 그래서 송강호가 봉준호 덕을 사실은 본 게 더 크다라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배우한테 그래요. 절대로 주접을 너네들은 떨어서는 안 된다. 너네들은 감독 덕을 니네가 보는 거지. 제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저 다른 질문. 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찬송 감독을 좋아하는데, 사실 봉준호 감독보다는 영화를 좀 잘 몰라서 그런지 찬송 감독이 영화가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뜻밖의 되게 많이 나와서 너무 좋았고, 질문입니다. 질문은 저는 찬희 감독님께서 그 책을 내셨잖아요. 장미 같은 감독, 요즘 봐요. 이거 쓰실 때 봉준호 감독에게 책을 낸다고 미리 허락을 받으셨는지 아니, 허락이 아니라 그 기생충 같은 경우는요, 그 봉준호 감독이 특별히 부탁을 했어요. 저한테. 그 선생님,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워낙 많이 해서, 왜냐면 이제 저랑 인터뷰를 하면 이게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를 아니까 똑같은 얘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좀 시간이 지나서 다른 기회에 좀 몇 개월 지나서 하자.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알았다. 그럼 우리 몇 개월 지나서 보자.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어떤 인터뷰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책과 연관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연락해서 봉 감독 이렇게 됐는데 인터뷰 해야 되겠는데?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책 제목은 요거예요. 네, 봉준호 장르가 됐네. 그래서 7월에 5월에 상 받고 7월에 이제 본격적인 인터뷰를 해서 원고지 200매 분량의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당연히 책 내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책 나와서 출판사에서 책을 보냈는데, 이건 그냥 흘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책 받고서 선생님 책 잘 받았고 애쓰셨다라는 인사는 안 했어요, 아직. 왜냐면 이 친구가 이제 은둔으로 했잖아요. 은둔하면 연락을 다 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두 번째 책을 준비 중인데 이 두 번째 책을 과연 내야 되나? 예? 지금 원고가 지금 다 완성돼 있는데 그런 고민 중입니다. 당연히 뭐 알고 있죠. 그러니까 봉준호가 이 책에 대해서 뭐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할지 아니면 마음에 안 들어 할지는 잘 모르는데 당연히 알고 있고요. 봉준호 감독과는 또 다른 어떤 중요한 이벤트도 연결시켜서 가령 뭐 2년 전에 아시아 기자협회에서
그 상을 받게 하는데 제가 중간에서 다 연락을 했고 그때 미국에서 이 상 받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이 상 받으러 일정 자체를 막 조율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아주 친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그런 관계를 좀 유지는 하고 있습니다. 박찬욱 같은 경우는 이제 대학 시절부터 알았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편하게 연락할 수 있는데 평론가들은 또 자식이 있어서 또 연락 안 합니다. 그렇게 잘난 인간들은 왜냐하면 자존심 상하니까. 가령 김지훈이는 그 백수할 때부터 제가 이제 영국 배우 김지숙 선배하고 워낙 친해서 집에 놀러 가면 지훈이 놀고 있었어요. 근데 뭐 제가 그때 야 너 그때 백수할 때 뭐 이런 얘기 할 수 없잖아요. 김지훈 그러면 제가 막 우러러보고. 그래서 제가 가끔 자주 합니다. 내가 그때 영화 감독을 할 걸 왜 내가 평론해가지고. 근데 제가 만약에 영화 감독이었으면 박찬욱도 없고 봉준호도 없고 김진우도 없을 수 있어갖고 제가 이제 양보한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창동 감독 이야기 최고입니다, 해서 이창동 저는 반가운 게 저는 영화를 비평하는 사람이 영화 평론가들만 해요. 영화 비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저는 굉장히 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뚜렷하게 한계. 근데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게 버닝이라고 봅니다. 이 작품은 영화 평론가가 평론할 수 없는 영화예요. 영화 감독도 어떻게 평을 할 수 없는 영화가 버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영화가 나오자마자 이창동 감독님 모시고 대구에서 이 영화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철학자,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자, 그리고 영화평론가, 아니면 또 문화평론가. 이렇게 해서 몇몇이 모여야 이 영화를 비평을 할 수 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만 가지고 영화를 풀어내는 비평가는 비평할 수 없는 영화다. 근데 이 본인에 대한 비평을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한 비평가는 그렇게 많지 못 본 없었던 한 사람 예외로 옆에 있는 전찬일 빼고 이 얘기는 그렇게 뭐 이렇게 천천히 해요. 전찬일이 저는 좋아하는 게 전찬일 혼자 전찬일하고 그게 김진국 두 사람 맞는 거예요. 빼고는 진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저도 너무 다섯 번 안타까운 일이에요. 5번 자기 봤고요. 협소한 자기 지식과 그 네네네. 알고 있는 그것만 가지고 영화를 분석하는 거예요. 능력 받기. 그런 정도로 저는 버닝이 대단했던 작품이라고 봅니다. 내친 김에 좀 부연을 하면요. 여러분이 영화를 만만하게 보시는 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그런데 영화는요. 영화적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영화는 분석 해석 안 됩니다. 영화는 이른바 우리가 오늘날 문화 콘텐츠라고 칭하는 모든 분야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갖고 들어갈 때 어떤 영화가 좀 제대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화를 좋아하신다 그러면은 그냥 종합예술이 아니에요, 영화는. 실제로 영화는 음악에 대한 이해, 미술에 대한 이해, 사진에 대한 이해, 문학에 대한 이해, 연극에 대한 이런 거 없이 그 한 편의 영화를 충분히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다 해낼 수 있는 영화평론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고요. 역대 토탈에서요. 그래서 뭐 가령 정성일 정도 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런 사람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저도 막 턱도 없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이제 좀 예외적인 인물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 두터가 그건 좀 알고 좀 영화에 대해서 그래서 영화에 대한 좀 겸손함. 저는 이건 좀 강조하고 싶어요. 어떤 그 무엇이든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가 겸손하게 대하듯이 한 편의 영화, 한 편의 음악 모든 컨텐츠에는 사실 좀 자기를 낮추려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요. 버닝 같은 영화를 막 함부로 말하는 평론가들요. 그럼 난센스예요. 그 영화는요. 급이 정말 다른 영화예요. 급이 다른 영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본인의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삶에 대한 사유가 부족한 거고 이거를 그 영화 탓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영화는 새 청춘의 이야기니까 이건 뭐야. 그 새 청춘의 삶에 대한 그게 다 축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닝은 거의 기생충을 사실은 넘어서는 영화예요. 어느 점에서는. 근데 영화적 재미가 기생충이 더 있는 것 뿐이죠. 요거를 제가 좀 특별히 강조하고 이제 저는 시간이 네네. 30초밖에 안 남았네요. 질문 더 없으면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오늘 요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도 뭐 협의 없었어요. 그냥 두서없이 둘이서 막 했는데 혹시 거슬리거나 그런 점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아주 저희들 둘은 유쾌하고 즐거웠던 그런 자리라고 기억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쁘실 텐데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늦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도중에 화장실도 안 가고 2시간을 지키신 저녁도 여러분, 못 먹고 이게 제가 확신합니다. 대구의 미래라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